제가 우리 황룡사 다니는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라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늘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황룡사 다니면 이렇게 절에서 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따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슨 기도하세요? 기도 잘하고 있나요? 따로 물어보지 않는 거는 우리 절에 다니면 여기 다니면 그냥 하는 기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팔량경 독송을 열심히 하면 돼요. 팔량경 독송이 시시한가요? 뭐 20분이면 다 독송해서 좀 너무 약한가요? 그럼 3번 독송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라면 이제 금강경 독송하면서 이제 팔량경도 독송하면 되고, 다란이 하고 있어요. 그럼 팔량경 독송하고 다란이 21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중인 거예요. 1월 달은 이제 21일 동안 팔량경 독송. 그리고 이제 2월 달은 자비도랑 참법. 역시 2번 못하네, 1번 안에. 자비도랑 참법 2월 달 열심히 하고.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 보현행원품 또 독송할 거거든요. 보현행원품 기도. 그리고 여름에는 지장기도 100일 동안. 이번에 7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0일인가요? 100일 동안 그 지장경 독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특별기도에 해당이 돼요.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일로 오세요. 100일 기도 이거 하세요. 이거 21일 동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기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하는 기도 따라 하면 되고, 이제 황룡사를 잘 모르는 사람, 뭐 처음 오는 사람, 뭐 어쩌다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오면 스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 살아간다라는 것은 수많은 문제를,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몸이 아프면 뭐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이 모두 다 가만 보면 일이거든요. 전부 다 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좋냐 나쁘냐 이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 돈도 벌고 더 행복하고 불행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은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 순간에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안 듣고 기도만 할 수도 있고 안 듣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좋아지게 되게 하기 위한 조언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져야지, 그래야지 나도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문제는 늘 나타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해야지 내 해결 능력이 좋아지냐?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배워, 닦아, 익혀야죠. 배워, 익혀. 배우고, 익히고, 닦고. 배우고, 익히고, 닦고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지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보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 부모가. 또 요즘에는 20대, 30대도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40대 이후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본인이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잖아.
또 나이가 40대, 50대는 문제 해결력이 좀 떨어져도 그냥 건강이 바탕이 되니까 그냥 살아가. 근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요. 60대가 넘어가면 내가 돈 벌 구멍이 별로 없어요. 수입의 구조가 직장을 다니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돈 생기는 데가 잘 없어. 또 건강은 해가 다르게 점점 나빠져.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대가 넘으면 더 심각해지고 80대는 더 심각해지죠.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80대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문제는 계속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불행감이 더 커지고 뭔가 이제 나아지질 않아.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역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마음 공부, 뭐 재테크 공부, 뭐 이런 등등의 공부를 해야지 나이가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당당할 수 있고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황룡사 법당에 와가지고 불공도 올리고 스님 강의도 계속 듣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답고 괜찮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면서 자존감을 잃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법당을 멀리하면 그러면 뭐 점점점 우울감도 커지고 답답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 우리나라에 이제 봉착한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은 상담을 하면 이제 보통 60대 어르신들께서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께 상담을 하면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결혼이에요. 자녀 결혼. 우리 아들, 우리 딸 언제 결혼하냐?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절실하신가 봐. 아니, 5년 전보단 덜 절실하긴 하더라고. 5년 전에는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이나 굉장히 절실했는데 지금은 조금 절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그럼 사주에 남자가 없냐, 여자가 없냐? 사주에 보면 남자가 여자 있고 여자가 남자 있는데도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주에 남자가 있고 없고가 그럼 옛날에는 사주에 남자 없는데 결혼한 사람은 뭐고 여자 없는데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사주는 이렇게 타고난 팔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어요. 사주에 영 남자가 없으면 이렇게 연도에 그 해가 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 남자가 들어오는 연도에 남자 만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별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거보다는 문화가 더 중요하죠.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90% 이상이 95%가 결혼하던 문화였어요. 그렇잖아요. 50년대, 60년대생은 다 무조건 결혼하던 사람들이에요. 20대 초반에 중반에 다 결혼하던 20대 후반에 결혼 안 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가 맨날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남자가 사주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결혼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8세라면 38세 남자한테 결혼 안 한 남자한테 물어보면 네 친구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2명, 3명 10명 중에 2명, 3명이 결혼해서 10명 중에 7, 8명 결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40대 중반은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했어요. 그럼 50대는 우리 여기 공사하시는 거사가 55세인가 그래. 결혼은 하셨대. 하는 말이 내 친구가 10명인데 5명 결혼했고 5명 미혼이래. 55세인데.
10명 중에 5명 결혼했고 5명 안 했다는 거, 자기 친구 중에. 50대인데, 뭐지? 물론 이 친구는 지나치게 자기 친구들이 결혼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나이 50인 이런 사람은 결혼 많이 할 것 같죠? 나이 50인 사람 중에 25%? 얼마 전에 통계청에 발표한 거 보니까 25%가 결혼을 안 했대. 남자가. 그리고 울산에는 남자들이 결혼하기 더 힘들어요. 울산에는 여성이 없어요. 여긴 있지만, 여기는 있죠. 젊은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품절. 거사님 있네. 딸, 여기 귀한 품절 딸을 두고 이제 집에 있네. 이게 직장인 여성이 잘 없어요. 놀고 있는 여성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여자들도 똑같이 결혼 상대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 근데 울산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성 일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젊은 총각이 많은데 일하는 젊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아. 울산에서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물어보면, 그러면 제가 천도제를 해야 되나요? 부적을 써야 되나요? 그런 게 또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광화문 보면, 이번에 이렇게, 광화문에 이제, 농성하고 막 이렇게, 윤석열 퇴진하라, 이렇게 사퇴하라,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여성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죠? 가면 그런 농성은 다 40, 50대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쫙 깔렸대. 엄청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괜한 현상이 아니다.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 된 것이 가만 보면 우리나라의 남녀 불균형이 불러온 여성들의 발악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녀가 다 평등해졌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여자가 더 말빨이 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돈으로 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말빨 센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녀가 서로 연봉의 차이를 보면 알아요. 남자 연봉과 여자 연봉이 서로 비슷하냐? 차이가 얼마나 되냐? 남자가 더 취업이 더 많이 돼 있느냐? 여자가 더 취업이 많이 돼 있느냐? 취업 비율과 연봉의 비율을 비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지금 남녀가 평등한가 불균형한가 알 수 있죠. 일단은 정치계로 가도 국회의원 중에 여성은 비율이 10%도 되지 않아요. 몇 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울산에 여성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나? 수십 년 내 한 번도 없죠. 수십 년 내 울산에 한 번도 여성 국회의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없어. 도지사? 경남 경북 도지사 여성이 당선된 적이 있나? 없어요. 여기 그만큼 보수화된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물론 이제 여성이 많이 당선됐다고 해서 진보적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비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시의원에서는 정치 여성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이라는 거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기가 쉽죠. 그래 이제 하여간에 우리 여성들이 이제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여성들도 정치적인 어떤 소리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이 크다라는 걸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게 성비에 대한 이런 것들, 남녀 불평등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그런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위험 중에 하나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야지 GDP도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경제가 정체되는 것과 경제가 하락하는 것, 경제는 정체만 돼도 하락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는 것만 계속 봐왔는데 지금 정체 현상을 조금씩 재작년부터 정체 현상을 빚고 있잖아요. 이 정체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우리가 맛보는 것은 지옥을 맛보게 돼요. 정체 현상을 보고 침체라고 하거든요. 1% 이하의 성장은, 1.5% 이하의 성장은 경기 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 저절로 경제는 성장하기가 쉬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경제가 그냥 고속 성장을 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다가 이제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그러면 이 경기 침체를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다시 경기 성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금 10대, 20대, 10대, 지금 2010년에 태어나고 2000년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는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불러온다는 것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생산 가능 인구를 한 방에 30%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긴 어렵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여성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이 하는 일 서로 구분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반병신으로 만들었어. 여성들이 하는 것은 요리하는 거, 살림 사는 거, 그리고 뭐 격리하는 거. 그냥 이런 것들로만 만들어 놨어요. 여자들도 그 자동차 수리할 수 있고요. 용접할 수 있고요. 여자들도 철근 들고 다니는 건 어렵지만, 벽돌을 들고 다니는 건 어렵지만, 포크레인 기사 할 수 있고요. 트럭 기사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라고 못하나요? 여러분들 뭐 그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성들이 트럭 기사하고 뭐 포크레인 기사하고 중장비 다루고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유교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남자라고 뭐 포크레인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 못하는 남자가 여성스럽게 좀 중장비 못 다루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성 중에서는 좀 와일드하게 중장비 다루고 뭐 이렇게 그런 용접 같은 걸 하고 이런 걸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여성에 해서 더 섬세하게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사회 구조상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78이라는 게 큰 문제예요. 30년물은 4.9 뭐예요? 4.9 뭐예요? 이 국채 금리가 이건 5%잖아, 5%. 미국 10년물,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5%라는 거는
이게 참 난감한 거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3%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시장금리는 그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출을 받으면 다 5%대 뭐 좀 적게 받아도 4% 말 4.8, 4.9 뭐 이러잖아요. 저는 4.8, 4.9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출이.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내렸잖아. 그런데도 안 내려가. 금리가. 그 이유는 시장금리 때문에 그래요. 시장금리는 이렇게 5%나 장기채가 5%가 되면 이 미국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면 6%대로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5점 몇 프로, 6% 이렇게 돼.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고 사람들이 모든 자금들이 이 생각을 해봐요. 미국의 국채를 사면 5% 이자를 줘. 이건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 안 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5%가 되면 다른 자산들은 값어치가 떨어져요. 투자가 하기가 어려워. 미국의 그 나스닥하고 S&P가 요즘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왜 조정받겠어요? 국채금리가 5%가 되니까 여기다 돈 빼서 나스닥에서 돈 빼서 여기다 넣어야지. 자산가들은 우리나라 코스닥 오르지도 않는 코스닥 돈 빼서 여기다 오르지도 않는 코스피 돈 빼서 여기다 넣어야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내가 자금을 들고 30년을 은퇴를 해야 되잖아.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나 아직 건강하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하면서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년만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일해봐요. 그럼 70도 되기 전에 허리든 어디든 다 나갈 거예요. 못 견딘다고. 65세가 넘은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하는 거는 이거는 죽겠다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러죠? 정말 많은 그 거사님들이 65세가 넘었는데도 70이 넘었는데도 일자리를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 라면서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서 하기도 그렇기도 해요. 지금 60년대 50년대 사람은 일 말고는 남자들이 할 게 없어요. 할 줄을 몰라요. 일 말고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뭐 소일거리 뭐 농사를 조금씩 짓든 뭐 2시간 3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잖아. 나이가 70이 넘으신 우리 그 떡방에 그 70 넘으신 이제 이용길 거사님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떡방에 한 2시간 봉사하고 매일 오셔서 봉사하고 가시거든요. 그 전에 삼성에서 이렇게 임원까지 하셨대. 그렇게 퇴직하고 보살님하고 놀러 다니시다가 보살님이 여기 와서 보니까 스님이 떡 하는 게 딱 해서 거사님한테 거사님 가서 떡 좀 해보라고. 그래서 거사님 오셔서 매일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 70이 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떡판 2개씩 탁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설거지도 해주시고. 좋잖아요. 그렇게 2시간 딱 하고 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그냥 놀기만 하고 뭐 이랬는데 와서 봉사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1시간 2시간 이런 봉사를 하면서 의미 있게 지내면 정말 좋죠. 우리 고사님 자안고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사님 정유생 닭띠시거든요. 60대 후반이시거든요. 이렇게 그 어디 학교에서 뭐 와서 일하라는 것도 안 하고 아예 안 가. 나 절에나 다니면서 기도나 해야지 이러면서 그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불교 경전반 공부도 하시고 절에 소일거리 있으면 좀 돕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놀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우리 고사님이 부자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르신들이 자금이 없어. 그럼 이분들이 돈을 안 벌었냐? 평생 돈 벌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평생 돈 벌었어. 90년대는 임금이 얼마 안 돼도 2000년이 넘으면서부터는 임금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 벌은 게 몇 억을 벌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다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보면 자녀 결혼하는데도 뭐 쓰고 했겠지만 가만 보면 모두 다 대부분이 재테크에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어디에 날리고 뭐 하는 데 쓰고 어디 날리고 엉뚱한 데 투자 뭐 이런 게 정말 많아.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번은 코로나 이제 겪으면서 은퇴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겪으면서 저절로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나이 많은 60대들은 이제 일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와서 일을 못 하게 됐잖아. 그리고 정부에서 돈도 많이 줬잖아. 그러고 나서 코로나 없어지고 나서 다시 복귀 안 한 그 시니어들이 엄청 많아요. 다시 복귀하지 않아.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일하느냐. 코로나 생기다고 죽으면 끝인데. 그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농성을 했는데 그 정년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려고 지금 대통령이 그랬나요?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가 60세에서 61세인가요? 60세에서 61세, 뭐 61세에서 62세 한 살 높이려고 정년 연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 못하게 막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현대차 봐. 현대차 58세에서 59세에서 60세에서 지금 만 60에서 62년 더 촉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연장하고 그러잖아. 더 일하겠다고. 그럼 유럽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자산이 있는 거예요. 노후 자산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더 할 나위 없이 더 많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거기도 아이들 딸 결혼시킬 때 집 사주고 다 해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진국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것들을 연금으로 적립을 해놓거나 주식으로 적립해놓거나 다른 자산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들은 일찍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일찍부터 채권 투자를 했고 일찍부터 다른 데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자산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왔어. 대부분의 자산, 금도 여러분들 2000년, 25년 동안 금이 11배 올랐어요. 여러분들 97년에 금 한 돈에 몇만 원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에 팔았잖아요. 정부에서 금 모으기 해가지고. 그때 3, 4만 원이었다고. 지금은 50만 원이 넘어요, 지금은. 12배, 그 2000년부터 지금까지 11배, 12배 올랐다고, 금값이. 금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계속 올라가네? 이제 물론 금값도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이만큼 올리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근래에 많이 올랐죠. 금값이 내려간 적이 잘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져 있었어요. 금값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값을 계속 눌렀어요. 눌렀는데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11배 올랐어.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미국은 왜 금값을 누르냐? 달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달러를 풀어야 되니까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는 좀 전쟁식인가? 하여간에 그 시절에는 사람이 금을 소지하면 벌금 내도록 했었어요. 사람들이 금을 못 쓰게 일부러 계속 꾹꾹 눌렀어. 금이 2,000달러, 1온스당 2,000달러 딱 넘었을 때
코로나 있을 때 2,000달러 넘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1,900달러 이렇게 돼서 1,700달러까지 또 다시 내려왔었어요. 그때 다 금이 올라갈 거야 라고 했었는데 금이 다시 떨어지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값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금을 많이 쓰면 달러가 약해져. 달러가 전 세계에 많이 쓰게 하려고 금값을 계속 눌러왔는데 지금은 세계의 정치 외교가 블록화되어 있잖아요. 이 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그냥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었어요. 최고였잖아요. 지금까지도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우리가 영원히 다 가는 거 아니야? 할 만큼 미국이 엄청나게 잘 나갔다고.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시키면서 2000년인가에 가입시켰거든요. 그때부터 세계의 공장을 중국으로 만들면서 중국이 엄청난 1년에 9%, 10%씩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성장시켜줬어, 미국이 또. 왜 그러냐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중국도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다. 그리고 돈을 계속 밀어넣으면 중국도 이제 유럽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거라는 강한, 강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완전히 다 깨지고 다시 독재국가로 공산주의로 다시 되돌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트럼프가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또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었냐? 브라질하고 러시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의 인도 등등의 이런 나라들과 결합해서 브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통화를 우리들끼리 새로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계속 팔고 그러면서 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생기면서 역시 미국한테 금융 제재를 엄청나게 당한 러시아가 그리고 그걸 지켜본 많은 다른 이제 미국하고 안 친한 나라들이 이제는 달러 안 되겠다. 괜히 우리도 하다가 잘못했다고 미국한테 밉보이면 달러 못 쓴다고 그렇게 제재당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금을 사기 시작한 거죠. 금을 사기 시작했어. 그래서 금값이 지금은 5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금값이 20만 원대,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고정비처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경제가 세계 정치가 미국 친미하고 반미 사이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중간의 나라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금값이 올랐어요. 그럼 이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리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왜 내리기는 어렵냐면 돈이 많이 풀었어, 너무. 미국도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고 그때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건 물건값이 비싸진 거예요. 금만 비싸진 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다 비싸졌거든요. 그러니 그럼 미국만 돈 풀었냐? 그렇지 않지. 유럽도 다 돈 풀었거든요. 얼마 전에. 너무 많은 시장의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올라갈 거냐? 트럼프 같은 정책을 하면 금값은 더 오를 수 있죠. 트럼프처럼 중국은 안 돼. 중국은 거래 끊어. 라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세계의 역사에서 중국이 뒤처진 건 이 최근 100년 동안만, 150년? 최근 150년 동안만 중국이 뒤처져가지고 저렇게 해롱해롱 했지. 그 이외에 거의 모든 시간들은 중국이 역대 최고였어요, 항상.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최고였다고요. 항상 가장 우월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모든 걸 잘 만들고 또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잖아, 중국 놈들은. 돈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맘먹고 따라오면 인구가 좀 줄긴 해도 중국도 똑같이 우리랑 비슷한 걸 겪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또 이들이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등등의 브릭스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미국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반미 국가들이 많잖아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중동에도 친하게 하고 아프리카도 친하게 하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그럼 충분히 미국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다 밟아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금값은 계속 또 올라갈 거다. 물론 정체될 수도 있겠죠. 지금 50만 원대에서 한 2, 3년, 3, 4년, 5년 동안은 정체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60만 원대, 70만 원대 한 방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한돈에 100만 원 이런 얘기가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금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사라는 게 아니에요. 금사라는 거예요. 만약 금을 자산이 있으면 돈 없으면 그냥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요 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뭘 해야 되나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금을 사세요. 금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또 몰빵 이거 아니에요. 이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분산 투자 아닙니까? 분산해서 금 사라고 했다고 있는 돈 나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사. 바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은 100% 세상에 100% 오른다는 게 어디 있어요. 내릴 수도 있잖아. 정체될 수도 있고. 또 금은 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부가세가 있어. 사는데 파는 사람 또 이유를 남겨야 되잖아. 또 부가세 10% 내야 되잖아. 팔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을 10만 원에 샀으면 나중에는 지금 되팔으면 9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아요. 금을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바로 팔면 9만 원도 못 받는 이게 자산이요? 이거는 이자도 안 줘. 이 별로 추천할 만한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가 세계 외교나 이런 게 언제 전쟁이 또 할지 모르고 북한하고 또 이런 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또 누가 또 나와서 계엄령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독재국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원화가 값어치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값이 이제 비상수단으로.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데 10에서 20%, 한 20%도 많아. 한 10%는 금을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도 좋다. 오를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분산 투자에 또 비트코인, 코인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앞으로 이렇게 코인도 계속 이렇게 AI 시대가 발전이 되면 코인도 당연히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몰빵 이런 게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10%에서 20% 정도 코인 쪽으로 투자 이렇게. 아까 국채 얘기했잖아요. 5%나 되는 미국채. 야, 이거 너무 개꿀인데?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이것도 10%예요, 20%.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고 다 이런 걸 실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하고 대화를 할 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도 대화하기가 수월고 아들한테 하지 말라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면한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이거 터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보면 상담하러 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집 팔고 싶다고 얘기해요. 집 팔고 싶다고. 실제로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집이 나온 매물이 바바박 떠 있는 게 새카맣게 떠 있어요. 매물이. 울산 시내 아파트들이 곳곳에 신축도 구축도 어마무시하게
쫙 새카맣게 나와 있어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팔고 싶은 사람은 본전 생각나니까 우리 시세가 있잖아요. 거기 시세대로 팔으려고 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고, 또 금리도 비싸고. 우리 대부분의 자산이,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자산은 부동산이 80%를 들고 있다잖아요. 집을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땅보다는 그냥 집으로. 이렇게 집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80%에 육박을 해요. 현금으로 순자산 삼는 사람이 별로 없어. 현금이 없어. 모두 다 집을 이 부동산으로 하면서 그냥 이게 순자산이냐 그런지 않고 여기에 또 대출을 껴가지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축 아파트 5억대, 울산 저기 센트리지 5억 뭐 이런 거, 이런 데가 5억도 더 되지. 옥동에 가면 10억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8억, 9억, 10억 하는 거. 본래 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대출 안 끼고 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 다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죠. 아까 말한 대로 국채, 뭐 미국 국채 너무 좋네? 금 너무 좋네? 비트코인 등의 코인 너무 좋네? 이 코인은 현금으로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제일 현금 확보가 제일 쉬운 게 당연히 은행에 들어있는 거. 은행에 예금이 바로 꺼내서 바로 송금할 수 있고 바로 인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현금 치환성이 제일 훌륭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 주식도 오늘 다시 다 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말은 또 거래가 안 돼. 밤에는 거래가 안 돼. 근데 코인은 그렇지 않아. 코인은 이제 이렇게 위험자산으로 너무 등락이 심하긴 하지만 밤 12시에도 1시에도 일요일에도 아무 때나 출금하고 입금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금은 또 이게 금이야말로 진짜 장기 투자. 나 20년 30년 들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곳으로 채권이나 예금 또는 주식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이 자산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비율이 부동산으로만 들고 있는데 이 모두 다 지금처럼 울산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감에 집을 팔고 나 전세로 갈까? 이런 사람 많고 집을 팔고 좀 줄일까? 이런 사람 많고 그리고 두 집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하나 없애고 싶고 등등의 많은 이유로 부동산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라가 이렇게 정체가 계속되면 정체가 2년만 지속되면 이게 폭락할 수가 있어요. 이 폭락하면 5억짜리 아파트가 3억대로 뚝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3억대로 뚝 떨어지면 그럼 대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정치도 또 나가. 이 정치랑 이 생활이랑 연결 안 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어제 30살 청년이 유능한 청년이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정말 일 열심히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퇴직하고 난 다른 데 갈 거야. 그래서 직장 안 알아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취업이? 다른 데 가려고 나왔는데 이직이 잘 안 되대. 왜 그러겠어요? 젊은 청년이 이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이 없어요. 국내에 지금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대부분의 이 대기업들은 돈 벌면 5%에서 10%는 국내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국내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그만큼 고용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을 뽑아서 쓰게 된다고. 근데 몇 년 동안 투자를 전혀 안 하니 그러니 사람을 더 뽑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니 젊은이들이 갈 자리가
없는 것이 돼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내 투자를 너무 안 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우리나라에는 투자를 안 했어. 미국에는 투자를 어마어마시 해놓고. 어쨌든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정부라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도 3년 동안 허리띠 둘러매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 깎아주고, 우리처럼, 우리 서민들이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돈 더 내게 하고, 그런 정책을 썼는데, 허리띠는 쪼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제 빚이 더 늘고, 등등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도 투자를 안 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가게는 뭐 너무 빛에 허덕이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 상태를 2년만, 3년만 더 가면, 그 아파트 가격이 5억대 아파트가 3억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걸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돼. 정부가 다시, 제가 그래서 지금, 윤 정부는 지금 헌법을 완전히 위반했으니까 빨리 처벌받고, 빨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 정부가 빨리 들어와서 빨리 이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요. 이 활동들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최상목 이 부총리께서, 그 대통령 대행께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지금 지난달 한 달하고 지금 며칠 동안 62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 부양시키고, 주가 근래에 올랐어요. 채권 사주고, 이 RP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해가지고 사주는 게 있어요. 이 RP 발행을 해가지고 62조 원어치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어요. 이거 다시 나중에 다 회수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또 국민연금에서는 계속 환율 방어한다고 수십조 원어치 환율 방어, 계속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왔지. 돈을 너무 정부에서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유동성을 확보하더라도 그 앞으로 이제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께서 또 발표하시는 게 뭐냐면, 전반기 6개월, 앞으로 이제 6개월 이내에 정부 예산의 70% 이상을 다 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부 예산은 100%면 달달 적당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기에 70% 이상을 다 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80% 이렇게 가까이 다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효과, 전반기에는 전반기에 다 써버리면 전반기의 성장률은 좋아져요. 1점 몇 프로로? 2%까지 막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반기는 마이너스가 돼.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오든, 이거는 뭐 엄청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지금 국가 상황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경제를 잘 안다는 분께서,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대행할 때 좋은 소리 듣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운영하면 큰일이죠. 어쨌든 그 오늘의 요점 중에 하나는, 모든 우리는 항상 문제들은 늘 일어난다.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여러분 중점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금값은 아무래도 오를 것 같다. 코인들도 아무래도 오를 것 같다. 미국 국채가 심상치 않다. 미국 국채가 저렇게 높으면 미국의 나스닥, S&P 이런 것들은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나?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너무 부럽게. 코스피는 내리기만 계속 내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많이 풀어서 올린 게 아직도 2,500이 안 넘어, 2,500 간당간당하고 있는 코스피, 조금 올렸다고 한 게 이만큼이다, 이제. 근데 이게 다시 되돌림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우리 노후에
자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건강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와서 강의하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건강에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성불하세요.